네, 구조된 야생동물의 재활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천연기념물 치료 교육이 기본반인 만큼 재활관리 내용도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계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류 공간의 크기는 야생동물 재활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과정 단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동물이 접수가 되면 안전 후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에 의해서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개체의 상태에 따라서 활동 금지 단계, 제한 단계, 허용 단계, 세 단계로 나눠지며 이 세 단계에 따라 동물의 계류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활동 금지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이 활동 허용 단계의 계류 공간에 계류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활동 허용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이 활동 금지 단계에 계류하는 등 개체 상태에 맞지 않는 계류 공간의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관리와 치료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체의 단계와 계류 공간의 크기를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 금지 단계는 골절 등으로 인해 움직임 제한이 필요하거나 쇼크, 중독, 신경장애, 저체온 등으로 인해서 매우 쇠약해서 집중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뛰거나 나는 등 거의 모든 움직임을 제한할 정도로 작은 공간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나 움직임을 제한하되 최소한 몸이나 다리, 날개를 완전히 펴고 접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온습도 유지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 계류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열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활동 금지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은 사진과 같이 실내에 계류를 하게 됩니다. 실내 계류 공간은 사람과 빈번한 접촉이나 불필요한 자극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아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필요한 외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예로 계류 공간의 문을 수건이나 담요로 가리는 차단막을 제공해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계류 공간은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연광을 세게 해주거나 별도의 열등을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인공 환기 장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겨울철 잘못된 환기는 오히려 동물에게 저체온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추가적인 열등을 제공을 해주거나 환기의 시간을 정해주는 등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실내 계류 공간의 경우에는 동물의 배설물, 분비물 혹은 제공된 먹이의 부패로 인해서 계류 공간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활동 제한 상태는 치료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포획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신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조금씩 활동을 하여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동물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금지 상태의 동물보다 더 넓은 계류 공간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거리 비행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여야 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실내 혹은 실외 혹은 실내외 병합 공간을 단계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 조류의 경우에는 비행이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높낮이가 다른 횟대를 단계별로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요. 음수대, 은신처 등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활동 금지 단계보다 공간이 넓어지므로 제공되는 구조물이나 날씨에 따른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활동 허용 상태는 더 이상 치료 행위가 필요치 않아 자유롭고 충분한 활동을 해도 되는 상태의 동물이 해당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금지 단계나 제한 단계보다 더 넓은 계류 공간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더 자유로운 비행, 뛰거나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근육을 강화하고 힘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실외에 자연스러운 날씨 환경이 적응해 추후 야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응력을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종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여러 위치의 횟대나 은신처, 수조나 물웅덩이 등 최대한 다양한 내부 구조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과 같이 활동 허용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더 넓은 실외 계류 공간에 계류를 하게 됩니다.
실외 계류 공간은 날씨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실외 계류 공간은 지붕이나 은신처와 같이 악천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계류동물이 탈출한다거나 외부에서의 침입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실외 계류 공간의 벽면이나 바닥, 내부 구조물들을 정비해 계류 공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동물들은 더 이상 치료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포획해서 관찰하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류 중에 발생을 할 수 있는 기손상, 불이나 발톱의 과도한 성장이나 부러짐, 혹은 무리 사육 시 개체 싸움으로 인한 신체 손상 등 여러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의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포획을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류 공간의 크기를 선택을 하셨으면 그 후에는 이제 계류 공간 내부의 구조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적절하게 계류시키기 위해서는 공간 내부에 종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구조물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요. 보통 횃대나 응수대, 은신처, 발열기구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제공한 구조물을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구조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응수대인데요. 계류 공간의 크기나 종의 크기 또는 상태에 따라서 응수대의 그릇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수대는 치료 목적상 젖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상시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의 양은 신체 일부만 잠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을 해서 익사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진과 같이 물쇄류의 경우에는 온몸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의 물웅덩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연광이 잘 드는 계류 공간이 아니라면 이렇게 젖은 동물들이 젖은 털을 충분히 말리고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온열 기구를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요. 수시로 물그릇을 확인을 해서 더럽다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호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대는 젖지 않지만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응수대, 간장봉지와 같은 이제 물그릇을 제공을 해 주어야 되고 매우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얕은 물그릇이더라도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인해 폐사를 할 수 있으니 더욱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횃대는 좁은 계류 공간이 아니라면 동물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능한 다양한 곳에 여러 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기립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거나 횃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없는 동물의 경우에는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은 횃대가 올라갔을 때 꼬리깃이 바닥을 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요. 바닥 횃대나 가지 횃대, 표면 횃대, 은신처 횃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재질 또한 돌, 자연적인 나무, 인조잔디, 삼줄, 타이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횃대를 제공을 할 때에는 조류의 발에 비해서 너무 얇은 횃대를 제공을 해준다면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서 피부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제공 시에는 반드시 발 크기를 고려해서 적합한 두께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 허용 단계의 동물의 활동을 유도하거나 혈류량을 높여 범불풋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동성 있는 횃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성 있는 횃대의 경우에는 가동성은 주되 횃대가 꼬이거나 늘어뜨린 줄에 조류의 신체가 걸리는 등 충돌을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직으로 매달리는 습성이 있는 딱따구리류, 동고비, 칼쇠류는 지면과 수직으로 맞닿는 횃대를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은신처는 계류 동물이 안정감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어서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은신처 역시 이제 종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종 특성에 따라서 형태나 입구의 형태를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두거나 높은 위치에 매달아주는 방식으로 활용해 동물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며 은신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물이 은신처 내부에만 있을 때에는 상태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CCTV를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은신처를 걷어내 포획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물망은 수직, 수평 형태가 계속해서 교차하는 구조물을 띄어서 동물이 움켜쥐기 쉽기 때문에 벽면 구조물을 타고 오르거나 매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제 그물망을 벽면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고 오르거나 매달리는 과정에서 외상이나 기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비행에 필수적인 날개깃이나 꽁지깃이 다량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는 비행 불능으로 이어져서 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방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손상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를 해주시거나 동물이 그물망에 붙지 않도록 계류 공간 내 적절하게 횃대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그물망 구조 벽면에다가 합판이나 섬유 광화 플라스틱 등을 부착을 해서 동물이 붙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좁은 계류 공간에 계류하는 조류는 꽁지깃이 벽면이나 바닥에 닿아서 꺾이거나 마모되어 심한 손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꽁지깃 싸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꽁지깃 싸개는 꽁지깃을 생성 중인 개체에서는 깃발달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부착을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횃대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꽁지깃 손상 방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깃싸개의 재질은 얇고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 그러니까 L자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꽁지 깃싸개는 깃 크기에 비해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활동이 불편할 수 있어서 되도록 딱 맞는 크기로 부착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너무 얇을 경우에는 꽁지깃이랑 꽁지깃싸개랑 함께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단단한 재질인 서랍자나 면봉을 뼈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깃싸개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잘라 뾰족한 부분이 조류의 신체를 자극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꽁지깃싸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알맞은 크기로 미리 제작된 꽁지깃싸개를 덮깃을 제외한 모든 꽁지깃을 깃싸개에 넣어서 위치를 시킵니다. 깃싸개와 아래 꽁지덮기, 위 꽁지덮깃을 함께 엮어서 고정을 하는데 이때는 항문의 위치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윗꽁지 덮깃이 항문을 덮게 되면 배설활동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꼭 항문의 위치를 확인 후 깃싸개에 고정할 덮깃이 항문을 덮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류가 계류 공간 벽면이나 그물망 같은 구조물에 충돌을 하면서 가장 쉽게 손상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손목관절부입니다. 비행 시 날개 부위 중 가장 전방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발생을 하면 아물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퍼를 제작해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각부에 적당하게 자른 거즈를 댄 후 필름형 방수밴드를 거즈보다 넓게 잘라서 덮어 고정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접착 테이프를 붙여 고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부착한 후에는 조류가 날개를 피고 접는데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먹이 선택입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깃털이 온 몸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말랐는지 정상인지 혹은 비만인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류의 현재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인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는 흉근 발달 정도에 따라서 1에서 5단계로 등급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스코어 1은 흉근 발달 정도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장기간 섭식을 이어가지 못해서 기아, 탈진, 탈수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BS2는 흉근 발달 정도가 약간 미약한 상태로 정상보다는 영양 상포가 다소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백로류를 포함한 일부 종에서는 BS2를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BS3을 정상으로 흉근 발달 정도가 보통이고요. BS4는 흉근 발달 정도가 약간 과한 상태이지만 정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비둘기류를 포함한 일부 종에서는 BS4를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BS5는 흉근 발달 정도가 과한 상태로 섭식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식이, 운동량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적합한 먹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과 개체의 상태를 두루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이 된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만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에는 수의사와 상의한 후 수액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형식을 삼키거나 소화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의 동물에게는 의료식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의료식은 야생에서 주로 섭식하는 먹이원에 따라 영양 성분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하며 의료식만 장기간 또 제공을 하는 것은 영양적 불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활력을 되찾았다면 바로 고형식 먹이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형식 먹이 같은 경우에는 살코기만 제공을 해주거나 혹은 뼈와 함께 다져서 제공을 해주거나 작게 잘라서 제공을 해주거나 있는 그대로 제공해주는 등 단계별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종이 야생에서 주로 섭식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판단해 이와 최대한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호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먹이만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가능한 다양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영양소 결핍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먹이는 소분한 상태로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양을 꺼내어 해동시킨 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구분하여 충분히 구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기적으로 남은 재고와 유통기한을 미리 확인해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계류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먹이로 활용할 생물은 가능한 안락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폐사에 이르게 한 후 냉동해 두었다가 해동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을 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생을 앞둔 계류동물의 사냥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로 성장한 새끼동물의 사냥 시도나 성공 여부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아있는 생물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섭식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며 강제급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의한 제공도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잘못된 먹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온 수리부엉이의 예입니다. 오른쪽 방사선이 정상 수리부엉이의 골격이며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골격이 매우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을 하고 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성장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먹이를 제공을 해 주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제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개체의 상태에 따라서 먹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먹이를 뜯어먹는 황조롱이지만 골절이 발생한 황조롱이의 경우에는 제공된 먹이를 뜯는 과정에서 골절 부위가 자극될 수도 있으니 먹이를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신체적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뜯는 과정이 미숙함으로써 작게 잘라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앙이나 흰땅 검둥오리와 같은 조성성 조류는 부화하자마자 스스로 걷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구조센터로 구조된 경우에 스스로 섭식을 하지 않는다면 예후가 매우 불량해집니다. 따라서 기호성이 좋은 장두벌레 유충이나 밀웜과 같은 작은 곤충류를 물에 풀어서 섭식을 유도하고요. 섭식을 했다고 기호성이 좋은 곤충류만을 계속 오랜 기간 제공해 준다면 또 그것도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엔젤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섭식을 했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물고기, 야채나 국류, 사료, 다양한 먹이를 함께 제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섭식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섭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급여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좋지 못해 먹이를 삼키거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개체의 경우에는 유독물질을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루 형태의 의료식을 물에 개어서 주사기와 존재를 이용해서 급여를 하는데 개체의 상태나 의료식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농도와 양이 요구되니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고형물질의 경우에는 1회 급여 시 체중의 5에서 10%, 하루 요구되는 총량은 체중의 10에서 2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별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니 체중 변화와 활력 정도를 평가를 해서 먹이 빈도와 양을 조절하시고 하루에 요구되는 먹이 양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급여는 몸통과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한 후에 부리를 벌려서 먹이를 구강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급여를 합니다. 먹이를 구강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날카롭게 잘려진 먹이의 뼈나 핀셋이 구강 안쪽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부리를 벌리는 과정에서 부리가 부러지거나 뒤틀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혀 뒤편에 위치한 기관 입구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빠르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조류의 경우에는 큰 안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깃털이 안구를 자극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 후에는 안면부, 특히 기부와 안구에 오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급여를 마친 후에는 꼭 수건이나 휴지로 주변부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급여의 먹이는 해당 종이 충분히 삼킬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손질을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과한 양 급여를 하게 되면 먹이가 기도를 막아서 호흡에 이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삼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몇몇 개체는 영상과 같이 먹이를 부리 가까이에 가져가면 공격함과 동시에 스스로 흡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머리는 따로 보정하지 않고 몸통만 보정하여 강제급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독물질의 경우에는 종과 개체별로 적절한 길이의 존대를 미리 준비를 해 주어야 하며 일반 주사기가 아닌 존대를 주사기와 단단히 고정하는 루어락 주사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독물질을 급여할 때 너무 많은 양을 간급을 하게 되면 식도 밖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부를 살피면서 천천히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료식이 역류를 했다고 하면 기도로 들러가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즉시 급여를 중지하고 역류한 의료식을 닦아내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대나 튜브와 같이 신체 내부로 삽입되는 물품은 청결과 소독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의료식을 주사기나 존대에 담을 때에는 내부에 공기가 차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섭식하지 않는 개체에 대해서는 강제급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제급여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제급여를 하는 와중에서라도 계속해서 동물이 스스로 섭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먹이를 제공을 해주거나 한 종류의 먹이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는 등 변화를 통해서 자가 섭식을 유도를 해야 되며 야생에서 보이는 동물의 습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가 섭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배고픈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자칫 기아나 탈진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태와 체중을 확인을 해서 강제급여와 자가 섭식 유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제스나 케이블 타이에 먹이를 매단 후 다리에 묶어주면 이에 불편함을 느껴 떼어내는 과정에서 먹이를 먹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자가 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리에 묶인 제스나 케이블 타이가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다리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일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아침 계류 공간 전체를 순회하면서 동물의 상태, 공간 내 위험을 여부, 보수 혹은 청소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특히 전날 제공한 먹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동물 관리에 있어서 건강 이상 여부를 비롯해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남긴 먹이량은 제공한 먹이를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각각 측정을 해야 되며 이를 통해서 먹이량을 변경을 한다거나 체중 측정 및 강제급여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순회를 하면서 계류 동물의 상태 또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피모 이상 여부나 외상이 발생을 했는지, 처치 부위가 손상이 됐는지, 자세 이상이 있는지, 기력 저하 혹은 변 상태를 두루두루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일 투약, 포대 등 처치가 필요하거나 스스로
먹이를 섭식하지 않아 강제급여가 필요한 개체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악한 개체들의 처치 및 급여 계획을 미리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처치나 급여가 완료되면 사육 기록표에 이를 표시를 해서 다른 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해 중복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먹이 서식과 건강 이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스스로 먹이를 섭식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개체들은 상시 먹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일같이 체중을 측정해 섭식 여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중을 안전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이송 도구에 위치시킨 상태로 측정한 후에 이송 도구의 무게를 재하거나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수건을 이용해서 보정을 한 후에 수건의 무게를 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태와 개체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먹이를 준비를 하고 음수와 함께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 관리일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일일 관리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일자, 개체 번호, 종명 및 계류 공간, 초기 체중, 최근에 측정한 체중, 제공된 먹이의 종류와 양, 그리고 총량과 남긴 먹이 양, 급여 방법, 개체의 임상 정보, 표식 등 구분 방법, 치료 및 관리 사항, 주의 사항을 포함할 공유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야생동물을 관리한 내역은 당일에 반드시 관리일지에 기록해 정보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관리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물의 상태 변화를 비교하고 다른 직원과 내역을 공유해 일이 중복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추후 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평가해 더 나은 수준으로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 관리일지 기록을 통해 하루 동안 야생동물을 관리한 내역에 당일 근무한 모든 직원이 함께 회의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요. 보다 올바른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내역을 직원들과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관리 예정 사항이나 동물의 최종 진단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호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하루 단위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이때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신체의 자세나 가동성을 육안 혹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통한 분석을 통해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나 재활 훈련 필요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체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아 상태에 놓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체중이 높으면 비만, 욕창, 덤불풍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들어오는 종과 해당 종 성별에 따른 적정 체중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면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미리 축적해둔 일일 관리 일지를 참고하시는 것 역시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발생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 역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류 공간 내 문제는 하루 단위 짧은 기간 동안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주 단위나 혹은 그 이상 기간을 두고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동물을 같은 공간에 무리를 이뤄 계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리 계류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계류시킬 수 있으며 서로의 행동을 통한 학습과 다양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야생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추후에 야생으로 돌아갈 적응성을 높일 수 있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무리 사육의 경우에는 타 개체 공격으로 인한 심한 상처 혹은 폐사위까지 이를 수 있으니 적합성을 면밀하게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서로 종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지만 다른 종과의 무리 사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의 정도, 공격성을 나타내는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종합사의 경우에는 동종합사보다 더 많은 변수와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만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종이 다르다면 야생에서 포식, 피식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는지,
서식지 이용 유형, 먹이 섭식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 관계에 해당하는지, 계류 공간 내 환경이 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성장의 정도나 신체적 이상에 따라 다른 개체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 혹은 번식철 예민해져서 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월 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호전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은 월 단위 혹은 그 이상 기간을 주기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관리 방향성이나 기간을 설정하거나 최종 결과를 판정하는 등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 계류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정형 행동 혹은 지나친 경계 반응을 포함한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대체로 환경 부적절함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 환경 변화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계류 공간 점검 및 보수도 필수적입니다. 더운 하절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기온으로 인해 탈수, 탈진, 열사병, 해충 확산을 등을 예방을 하셔야 하고요. 그늘 및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스프링클러 및 수도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마철 높은 강수량으로 인한 침수, 익사사고를 발생을 우려해서 공간 내 배수시설을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기온으로 저체온증, 시설물 동파 등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온열 기구를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수도관을 비롯한 시설물의 동파 방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조류의 날개기, 꽁지깃의 과도한 손상은 곧 비행 불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깃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깃을 확보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1년 혹은 그 이상 긴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다른 개체로부터 추출한 깃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깃 이식은 크기가 비슷한 동종의 폐사체에서 정상 깃을 추출해 재단한 후 손상된 개체의 깃 기부에 이어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깃 이식은 마취 후 시행해야 하며 한 번 이식하면 재시도가 어렵기 때문에 숙련자가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조류의 깃은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지지대를 넣어 깃 이식을 진행합니다. 이식받을 깃과 새 깃의 연결부에 가볍고 탄성이 있어 잘 부러지지 않는 재질의 지지대를 접착제를 발라 연결해 고정시킵니다. 지지대는 새 깃에 먼저 고정 후 이식받을 깃에 고정을 합니다. 연결부가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고 접착제로 인해 이물질이 뭉쳐져 있다면 동물이 깃손질을 할 때 이물감을 느껴서 이식한 깃을 제거하거나 물어뜯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연결부가 매끈하게 연결되도록 이식해야 합니다. 깃 이식 전 이식받을 개체에 대한 계측을 진행합니다. 이후 동종 정상깃을 가진 폐사체를 계측을 해 크기가 비슷한 폐사체를 선정을 합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폐사체 중 계측을 통해 가장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개체를 선별해 정상 깃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이때에는 각 깃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준비를 합니다. 기존 깃과 새 깃의 삽입 이후 바른 각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선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후에 이식 시 선을 맞추면 깃이 틀어진 채로 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 깃, 기부의 깃대를 일정 길이 이상 잘라서 연결부를 확보를 합니다. 이후 지지대 역시 적당한 수준으로 절단을 하는데 새 깃에 지지대를 임시로 고정한 후 잘라낸 깃대만큼 절단합니다. 이식받을 깃 역시 깃대를 잘라서 연결부를 확보합니다.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지지대에 깃대를 삽입해 두께와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지대 겉면에 칼을 이용해서 빗금을 끼워두면 접착제가 스며들어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고정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깃대에 비해 지지대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솜을 적당량 떼어내어서 지지대에 감아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대의 길이와 두께가 적당하다면 접착제를 지지대의 반만 발라 먼저 새 깃에 삽입합니다.
기지대의 나머지 부분에도 접착제를 바른 후 이식받을 깃대에 삽입을 합니다. 이때 미리 그어둔 선을 일치시켜서 기시제 자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순식간에 경화되는 접착제를 사용하면 잘못된 이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젤 타입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착 후에 접착제가 흘러나와 주변 깃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깃대 아래쪽에 종이나 비닐을 깔아두어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연결부가 접착제가 솜이나 깃에 엉켜서 뭉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깃 이식 이후에 이질감 때문에 스스로 깃을 손상시키거나 비행에 어려움을 겪고 접착력이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깃 이식을 하셨다고 하면 최소 2주 이상 관찰을 하신 후 비행평가 및 방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그런 재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됐을 때 세척하거나 분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무엇이 있는지 사용해 보셨던 것들 중에 있다면 우선 바닥재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뭐 모래나 자갈 혹은 콩자갈 그리고 우드칩 뭐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오염이 덜 하고 사용이 괜찮다라고 싶은 거는 그냥 자연적인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물세인지 혹은 맹금류인지 혹은 포유류인지에 따라서 바닥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블로그에 관리 매뉴얼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이 예도 물론 무조건 이게 옳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는 흰뺨 검둥오리와 같은 오리와 황조롱이와 같은 소형 맹금류는 같이 합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고라니과 소형 맹금류 여기도 합사를 하고 있고 원암과 흰뺨 검둥오리 같은 오리류는 무리 사육을 진행하되 무리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그 종들은. 그래서 어릴 때 한 번에 내가 이 무리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종이더라도 다른 개체가 들어왔을 때 공격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 무리를 잃었다면 다른 무리와 합사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합사를 시키는 게 네, 저희는 이 정도 합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기본적으로 청소는 동물이 없는 장에 한해서 하고요. 계류장이 남는다면 다른 새로운 공간에 세팅을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시켜 준 후에 그 더러워진 내부 계류장을 청소를 합니다. 계류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물을 임시로 박스, 이송상자에 넣거나 혹은 포유류의 경우에는 캔넬에 넣어서 청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시켜주고요. 야외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흙을 뒤집어 엎거나 혹은 모든 흙을 다 계류장 밖으로 빼고 새로운 흙을 채워주는 등의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일 제공하고 매일 잔량을 걷습니다. 잔량을 통해서 먹이 양을 약간씩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일 제공합니다.
상의 환경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과도한 경계가 어떤 정도인지, 경계를 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공간 애들이 조금은 공개받는 일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그 주로 모습들을 보이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더라도 사람한테 달려들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계류장이 너무 좁거나 혹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이 먼저 사람으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 계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차단막을 제공을 해서 시야를 가린다거나, 실외 계류 공간이라면 은신처를 제공을 해서 동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이제 공유적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공유 개체랑 모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천연기념물 그분 담당자 선생님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네, 잘 모르는 걸로. 다음 질문이고요. 생각은 그 질문은 다른 관련한데 강의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 한번 안 되죠. 다다음 강의에서 네. 그 질문은 다다음 강의에서 이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아주 후용 조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줄도 사용을 했고요. 대나무 꼬치도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탄소 섬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